안녕하십니까. 예, 유라도스간 선생님들, 오늘이 제 10강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이번 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기초적인 수필 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예, 문장이라든지 예, 어떤 태고 방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서두 결미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물론 우리가 수필을 했는데요. 그때는 수필의 어떤 글과 뭐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대면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댁에서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를 익히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아마 독서도 많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내적 성숙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어떤 전염병이 사그라져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면 수업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어떤 여러분들이 쓰신 섭작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좋은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았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면 뭐 사람은 생각하고 또 동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죠. 예, 집집마다 이렇게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이렇게 참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과연 이렇게 인간만 정말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든 또는 고양이든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들도 짖고 기분이 좋으면 예, 아주 뭐 이렇게 꼬리를 흔든다라든지 예, 어떤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지능이 높은 원숭이라든지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끼리라든지 아주 이렇게 기초적인 셈까지 이렇게 할 줄 아는 동물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들도 생각을 한다라고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한다라고 인간은 믿게 되고요. 그럼 뭐가 다를까? 인간은 말을 하고 동물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지 않죠. 벌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몇 가지 언어가 있고요. 뭐 고양이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언어에서는 어떤 몸짓을 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물도 일부분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이제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 도대체 동물과 인간은 뭐가 다를까요? 예, 제가 위에 썼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흘러가 버린 물은 되돌아보지 않지만 인간은 지나간 것들을 되돌아보며 또 미래를 내다본다. 즉, 예, 되돌아보고 내다본다. 내다보면서 인간은 뭘 합니까?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예, 글을 씁니다. 이것이 가장 차이가 나죠. 어, 인간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고 후세들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동물들은 이렇게 유구관으로 기록하는 건 없죠. 그죠? 그들이 뭐 바위에 그림을 그렸다거나 글자를 비슷한 걸 새겼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 발견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도 기억은 해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약한 동물이 예, 자기보다 더 힘센 동물 보면 도망가잖아요. 예, 왜 도망갈까요? 예,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떻게 DNA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기록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록이 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문학과 그냥 기록적인 글은 또 우리가 그냥 구분이 쉽게 되기도 하지만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카톡에 요즘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는데요. 때로는 단체 문자 이렇게 보면 어, 어떤 글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글들이 다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왔는데 인터넷에 화살 하나에 두 마리 샀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떤 문학 공부하는 교실에서 이것이 수필인가 뭐 이것이 수필이 아닌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일단 요 정도 길이니까 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소설도 아니고 자 산문이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문학적으로 수필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또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죠. 한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산속에서 사슴 두 마리를 발견했다. 하나는 어미 사슴, 하나는 아기 사슴이었다. 그는 즉시 화살을 집어들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 사슴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찾고 있자니 새끼 사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보려 안달하던 어미 사슴이 이윽고 기운이 다한 듯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상하군. 어미 사슴에게는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 의아하게 여긴 사냥꾼은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다. 그랬더니 어미 사슴의 창자는 조각조각 잘라져 있었다. 자식 잃은 슬픔으로 단장.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며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라는 글인데요. 이제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막 달립니다. 예, 아주 뭐 눈물겹다, 감동적이다, 예, 나도 공감한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단장이 무슨 뜻입니까? 예, 끊어진다는 거죠. 뭐가 예, 장이 끊어진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하는 예, 그런 말도 있듯이 사슴 그죠? 자기 새끼가 죽었으니까 어미로서는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픈 거는 맞죠. 그래서 과연 자 이런 글이 올랐는데 이것은 문학이 되는가 특히 수필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수필이 아니다. 그러면 왜 수필이 아닌가 답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 그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쓰는 주체자, 화자인 내가 없다. 수필은 어쨌든 작가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자기 감정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설명하고 또 묘사할 수는 있는데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럽니까? 설명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너무 허구적인 가상의 이야기로 자기적이다. 예, 소설에서는 허구, 뭐 시와 소설은 허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허구가 수필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너무 지어낸 자기적이죠. 너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같은 내용으로 3번에 보면 너무 과장이 심하면 이섬직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보면 아주 뭐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빼고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이섬직한 사실을 어떤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탄생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작가가. 자,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미사슴에게 칼도 들이대지 않았는데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렸다. 이거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그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사냥꾼은 생업인데 뭐 갑자기 생업을 그만두다 이게 현실성이 없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뭐 뉴스 보도하듯이 적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하고 글 쓰는 사람이 다시 재해석을 하고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다른 걸 표현하는 어떤 형상화도 없고 문학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 문학이 아니다. 예.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5번 설명과 묘사가 적절히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거 뉴스 기사처럼 설명밖에 없다. 예, 묘사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창자가 끊어졌다, 예, 죽었다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아주 덧붙이는 우리가 묘사 이런 거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울었다가 아니고 정말로 어깨를 들썩였다, 예, 땅을 치며 예, 통곡을 했다라든지 예, 이렇게 우리가 무슨 묘사라든지 문법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6번 문장이 조잡하고 문법에 맞지 않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온 거 그대로 했는데 띄어쓰기 같은 것도 뭐 어미사선 붙인 것도 있고 띄어 쓴 것도 있고 카톡에 온 것 이렇게 문장들은 보면 띄어쓰기 많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맞춤법도 틀린 경우도 많고요. 느낌표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남발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문장이 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7번 표현이 섬뜩하고 잔인하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수필 소설에 표현이 섬뜩하고 잔인한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예, 수필에는 이것만이 있고 다른 해석이 없음으로써 예, 이게 더 부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8번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화살 하나에 두 마리 사슴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 화살을 한 번만 쏘았는데 두 마리 사슴이 이렇게 뭐 잡혔다라는 예 실제 한 마리는 실제 화살을 맞지 않고도 간접적인 화살에 예 어떤 참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예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면 이런 글은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필은 아니다라는 재미난 예 그런 우리가 한번 토론의 또 결말까지 살펴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문학은 떻게 이렇게 장르별로 언어를 구분하여 사용을 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한번 예, 들여다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크게 나누면 시적 언어, 소설적 언어, 희곡적 언어, 수필적 언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쓸 때 이렇게 문장 그리고 언어는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시적 언어의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압축, 예, 생략 이런 것이 시적 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 중심적인 예, 그 언어고요. 소설은 무엇입니까? 소설은요, 시하고는 또 반대겠죠.
아주 이렇게 화려한 어떤 문장으로서 서사적인 그런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묘사를 할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언어적 묘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희곡적 언어는 아마 뭐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날 것, 예, 생생한 푹 끝,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를 아마 희곡에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연극이든 우리가 드라마든 영화든 거기서 나오는 언어는요 이렇게 어떤 다듬어진 언어라기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내가 옆 사람과 싸울 때 했던 말, 아주 뭐 욕설, 언어, 그리고 뭐 사투리, 비속어 다 들어가죠. 희곡적 언어는 그래야만 되고요. 우리 인간의 생활의 한 단면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대로 돋보기로 확대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희곡적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수필적 언어도 물론 우리 생활에 어떤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되 희곡하고 조금 다른 것이 좀 정제하죠. 예, 수필은 좀 짧아요. 예, 산문인데 뭐 A4 용지 한 두 장 정도 쓰는 산문이기 때문에 희곡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원고지 뭐 70매 또 200매 300매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적당히 압축도 하고 적당히 정제도 하고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뭐 문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 것도 조금 문장에 녹여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면 아까 말했던 희곡적 언어에서는 좀 대화가 중심이니까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폭발적으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문, 특히 수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약간 여운이 있는 그런 문체를 채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뭐 이거 수필을 갖다 느리면 소설이 되고, 아주 쪼리면 뭐가 된다고 시가 되고, 그래서 시와 소설의 어떤 중간 정도의 그런 문체를 가다듬은 문체를 가지고 어떤 수필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실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인수 선생님의 동백이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섬진강가 동백 진거 본다. 조금도 시들지 않은 채 동백 저 필인 거. 아, 마구 내다 버린 거 본다.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 낭자하구나. 자, 그러면서 이 문인수 선생님은 이 동백꽃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서 마치 붉은 피가 땅바닥에 막 피를 쏟은 것처럼 선혈이 낭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이게 꽃의 생명이 져버리고 그것도 참수를 당했으니까 붉은 피가 바닥에 낭자하다는 이런 환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적인 언어는 이렇게 과장, 그리고 아주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떨어진 걸, 뭐, 특히 동백은 정말 많은, 이렇게, 시인들이 동백에 대해서 노래하죠. 잘 알듯이 문정인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지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뜨거운 술에 붉은 독약 타서 마시고, 천길 벼랑 천길 절벽 위로 뛰어내린다 그랬거든요. 동백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나무에서 이게 땅바닥이 천길입니까? 그렇지만 그걸 줄자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는 길이가 아니죠. 시인의 세월, 시인의 시간, 시인의 길이는 심 안으로 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상과 과장과 그리고 함축과 예,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언어를 조합해서 뱉을 수 있는 게 시적 언어가 되겠습니다.